개인별로 욕구를 평가하고 화폐 가치를 지닌 자원을 예산으로 할당함으로써 이용자가 구매자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 서비스는 표준화된 형태를 벗어나서 굉장히 유연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이용자는 구매자로서, 소비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이 자산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죠. 화폐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을 준다라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 이용자의 주도성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주도성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체계라든가 실천의 원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형태로서 이용자에게 많은 주도성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예산제입니다. 57페이지에 이제 개인예산제의 배경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낯설 단어, 낯선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이용자들 이제까지 너무나 수동적이었다, 주는 대로만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도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입장이었고, 국가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매력적인 요소가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 쪽에서의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구매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고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국가는 할당만 해주고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이제 민간에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 제공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그 제공자들끼리 그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처럼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공공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 부문이 매각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곳에 대한 저항하는 기운을 저 또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서비스라는 어떤 공적인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 분야에서 이런 시장 논리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를 이제까지 실천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점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게 되고, 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 원리를 들여옴으로써 제공자들끼리 제공을 해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공급 단가는 내려가고 이용자들은 선택과 통제의 권한을 보장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위가 올라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해지고 이런 효과들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 이용자들, 당사자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호응을 받는 제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57페이지에서는 이제 또 그 실천 영역에서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실천하던, 우리가라고 하면 상당히 주체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이어서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제공이 되던 서비스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설계한 서비스에 장애인들의 욕구를 맞추는 양상이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죠. 그게 뭐 지금까지 제기됐던 서비스의 양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저도 역시 실천가 중에 한 명으로서 반성적인 평가를 하건데, 이게 실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누가 되는 말이 아니면 좋겠습니다만, 장애인 이용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실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가와 장애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위계적인 권력 관계가 생기게 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 다양한 욕구에 우리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맞추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8페이지 보시면은 또 한국에서의 무시적인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7년도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들어온 그 전후로 해서 이 개인이산제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술적으로 이 개인이산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오늘 좌장을 맡으신 이동석 교수님,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한국에서 개인이산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의 제도를 되게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과연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지
실천 현장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적인 근거를 쌓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성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대선 이전에 장애인 유권자들의 바람을 모아서 이 공약의 형태로 많은 대선 후보 캠프에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예산제를 공통되는 공약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 중에 한 후보가 이거를 실제 공약으로 발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제안했던 공약이 많은 캠프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 예산제는 지금의 당선되신 분이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유일한 캠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정권 이후에 이제 국정과제를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58페이지,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개인 예산제의 사원과 공통 요소도 자료집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이와 같이 설명을 제가 20분 발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 넘어가고 지금 올해 성과, 올해와 작년에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부터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모의 적용, 그리고 올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61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분야에서 여러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복지관, 그리고 수개의 자립생활센터에서 개별 유연화를 시도하는 사업들을 실험을 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민원을 생산하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모의적용이라는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모의적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적 재정이 투입돼 구청, 시군구 이런 데서 구청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한 기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차원에서의 예산이 투입된 첫 개인 예산제 실험이라는 의미를 작년 모의적용이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4개 지역에서 120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남은 분들은 86명이었고요. 실참여 86명이 모두 서울, 마포, 경기, 김포, 세종시, 그리고 충남, 예산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모집이 돼서 개인 예산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참여한 기간은 저희 기대보다는 조금 짧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급여가 발생을 했고요. 그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보건사회연구원과 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모델은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모델로 했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를 꾸짖으면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처음에 운영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게 최선의 바람직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것이 개인 예산제를 실험해볼 수 있는, 복지부 주체로 개인 예산제를 실험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양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계라는 것은 이용자는 활동지원 수급권자만으로 제한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 예산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활동지원급여로 받은 이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급여의 10%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면 나의 활동지원급여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90%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활동지원급여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하던 사람들은 개인 예산제에 참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62페이지, 6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적용은 자기가 받은 개인 예산 급여에 유수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10%를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데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 재화와 서비스는 63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형태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니터링단을 이제 우리 이동석 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었고요. 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평가했는데 끝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86명의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이 제도는 너무 좋은 거라서 꼭 해야 되는